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김광석 씨는 자살이 아니라는 거를 오랜 시간 동안 취재를 하셔가지고 요걸 영화로 만드신 거예요. 네. 그러면 자살하는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신 거죠? 아니요. 먼저는 아니었어요? 제가 물 먹었어요. SBS가 야근 상황에서 특종을 했죠. 그리고 무지하게 속된 말로 깨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간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물 먹은 걸 만회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취재를 시작했던. 그럼 그게 96년이니까 네. 올해로 따지면 거의 21년 됐죠. 21년 된 건데 네. 그 사이에 계속 취재를 하시진 않았었겠지만 네. 중간중간에 계속 그 끈을 안 놓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장기 탐사 과제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건 초반에 그냥 이게 단순 자살로 덮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의미한 자료를 경찰이든 어떤 검찰이든 가지고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주변 지인, 측근 뭐 이런 분들이 아주 단발적으로 제보해 주시는 거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 제보를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이게 국가 상대로 하면 뭐 정보공개 청구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계속 기다리면서 협조를 요구해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참 오래 걸렸죠. 지치고 힘든 취재 중에 하나였어요. 예. 사건의 모든 상황은 네. 처음에 사건 현장에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현장이 이상했다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김광석 씨 같은 경우 목을 매달아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린 채 발견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에 줄을 감고 계단에 누운 채 발견됐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최초 목격자인 서예순 씨가 목에 감겨있던 줄을 풀어서 자기가 20-30분 동안 살리기 위해서 뭐 CPR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현장이 이미 훼손돼 있는 거고 나아가서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장이 남아있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 이제 진술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고 뒤집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서예순 씨 주장은 목에 줄을 3번 감은 채 숨져 있었다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질문을 시작하게 된 거죠. 여기서 서예순 씨는 부인이세요? 네네. 아, 그 당시 그 소문들도 부인이 나는 그 소문이 돌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목에다가 줄을 매면 있는 사건? 네. 근데 그 전문가들 사건에 대한 부검에 대한 소견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지금 부검 소견서는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부인 서예순 씨가 형제가 가도 열람이 안 되도록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검에 참여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확인한 결과 목에 줄이 3바퀴 감겨져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앞부분에만 약하게 사건이 남아 있었고 뒤쪽에는 없었어요. 소실돼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런 상태에서 스스로 보통 목을 매달아서 이렇게 대롱대롱 사망한 경우에는 뒤에 사건이 일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당겨지니까 줄이. 그런데 이 경우 누워서 이렇게 비스님이 누워서 발견됐기 때문에 360도가 나와야 되죠. 사건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없고 해서 이게 대단히 좀 중요한 이제 팩트를 구성하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거죠. 현장 상황에서 이를테면 서예순 씨가 김광석 남편이 자살했다고 최초부터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첫날 인터뷰를 제가 했어요. 장례식장 천막 안에서. 그때도 일성이 남편은 자살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되게 이상했어요. 보통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내가 죽여서 내 탓이야 이렇게 가슴을 치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근데 자살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는 하나 더 있죠. 뭐라고 그러죠? 정확히 모르면 밝혀달라고 하죠. 그렇죠. 밝혀달라고 하죠. 근데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살했어요. 어떻게 보여줘요? 그랬더니 사실 이건 장난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술 먹고. 이렇게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횡설수설.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어떻게 기자나 형사들한테 어떻게 답변해야지
이런 계획이 안 서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제 막 빈소를 차리고 있는데 저희가 들어갔었거든요. 그 인터뷰 이후에 2차례를 더 해요. 이제 저희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인터뷰의 변화 예, 과정만 맞습니다. 봐도 자기들은 확신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이 관객. 바뀌니까. 네. 말이 바뀝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자살인데 자살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냐. 교통사고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많은데 왜 이렇게 계속 아이고. 자살이 아니라고 추적하느냐.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자체를 보시고도 많이 좀 확신들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 현장 상황에 대한 재구성 과정이 좀 지난한 오랫동안 시간이 소요됐던 취재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우울증 약을 먹었었다라든지 하는 네. 이야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울증 약 먹은 게 드러난 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언론 보도를 살펴보시면 이제 서예순 씨가 자살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2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울증에 시달렸다. 두 번째는 여자 관계가 복잡했는데 팬들과 그것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부인 서예순 씨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심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부검 소견서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부검에 참여했던 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한 결과 신체에서 우울증과 관련된 성분의 어떠한 약물도 발견되지 않았다. 두 번째, 여자 관계 대신에 오히려 남자 관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부인의 부인 서예순 씨의 남자 관계. 뭐 남의 사생활 영역입니다만은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 자살이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그렇다면 누가 죽였냐의 문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용의선상에 있는 분의 사생활은 보호받기 어려운 맞습니다. 사생활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직전에 부인 서예순 씨가 김광석 씨의 동창과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심을 해서 이제 이혼하기로 결정을 하고 사망 직전 통보를 하죠. 아, 무섭다. 부인에게. 무서워요. 이혼을 하게 되면 네. 유책 배우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유자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저작권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야기해 보기 위해서 혹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를 죽였다는 의혹도 있지 않았어요? 그건 저희가 확인한 내용인데요. 음. 용의선상에 오르면 프로파일링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간단하게 서예순 씨 행적을 살펴보면 3년 전에 김광석 씨가 서예순 씨랑 별거 한 적이 있어요. 한 2달가량. 왜 별거를 했냐면 부인 서예순 씨가 자기가 김광석 씨 만나기 전에 결혼했던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요. 아, 초혼이 아니었다. 물론 초혼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얘기는 해야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임신 9개월에 애를 돌려서 낳아서 죽이고 그리고 결혼한 사실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9개월에는 이게 임신 중절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 영아 살해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적을 저희가 사실 영화 속에 담은 이유는 전문가들 말씀에 따르면 그 경험치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접근하는 과정도 상당히 의도성이 있었다. 그 주변 서예순 씨 지인들이 이제 뒤늦게 제보를 해오고 계신데 그때 김광석 씨가 막 뜨기 시작할 무렵에 소개시켜달라고 했었다는 거죠. 그때 모 호텔에서 근무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것들을 종합할 때 상당히 의심스럽다. 특히 모든 뭐 이를테면 보험금을 노려서 뭐 배우자를 살해하는 사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변사 발생 시 그 사망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되는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맞아요. 사실 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당시에 원음 빌딩이라고 홍대 아주 핫플레이스에 있는 주차장 골목 예. 바로 뒷골목이에요. 핫플레이스에 있는 4층 건물. 그게 한 40억 정도. 되게 큰 건물입니다. 그리고 저작권이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0억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엄청난 사실 재산권이 서예순 씨 부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좀 더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부인이 워낙 초반부터 자살이라고 강변을 하고 우울증, 여자관계 이런 것들이 언론에 먹히면서 경찰도 수사하는 데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어떤 정황들이 큰 그림이 나오면 수사할 수 있었겠지만 수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대충 지나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큰 그림이. 그렇죠. 이를테면 당시만 해도 뭐 전에 이혼 사실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은 몰랐죠, 다. 그리고 직전에 부인이 바람을 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사하기는 좀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제기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지금 아까 유산 상속 문제도 있는데 서현 양에 대한 네. 그러니까 김서현 양이 김광석 씨의 딸. 딸. 네. 지금 뭐 흔히 말해서 금치산자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면서요. 언론 보도에는 금치산자 처분을 받아서 서혜순 씨가 관리하고 있다. 네. 이렇게 뭐 대중문화 논문에도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금치산자 처분을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법원에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는 3년 전에 이혼할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이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김광석이. 실제로 당시에 이혼 서류를 함께 떼고 준비 서류를 떼러 다녔다라고 하는 친구 뮤지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혼하고 싶어 했습니다만 아버님, 김광석의 아버님이 대단히 좀 유교적인 분이에요. 대구 출신의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연예인이 모범이 돼야지. 20년 전만 해도 맞아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랑 많이 달라서 이혼을 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방송에 못 나왔어요. 생각나세요? 딱지가 붙었죠. 네, 방송 출연 정지당했어요. 굉장히 뭔가 나쁜 일을 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님도 반대하시고 해서 이혼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광석 씨는 당시에 내가 나가겠다. 이혼해서 그냥 기타 하나만 들고 나갈게 라고 했는데 주변 진술에 따르면 아니다. 판권까지 주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부인이. 그래서 아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사건이 있고 나서 앨범이 2개가 나왔어요. 그거는 모두 아버지 명의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 신나라 레코드랑. 그래서 모두 4개 앨범을 남기셨는데 고인께서 2개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앨범이 히트곡이 많아요. 그건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죠. 근데 서혜순 씨가 그걸 집요하게 뺐습니다. 실제로 협박과 공갈과 그런 것들이 행해졌어요. 그러니까 진술로만 저희가 계속 듣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김광석 씨 아버님이 저한테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집을 왕래하면서 취재를 하니까 그 녹음 테이프에 보면 정말 참담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녹음 테이프를 저희가 영화에서 이번에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공개를 했죠.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직접 들어보시지 않으면은 좀 그 아버님과 부모님이 느꼈을 공포와 아픔 그런 건 공감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김광석 씨 형제분도 인터뷰 한 걸 들어봤거든요. 가족들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20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광석이는 죽었을 리가 없어라는 어떤 그 한을 갖고 사는데 법적으로 이제 완결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상호 기자님이 이제 이 영화 만드는 걸 계기로 사회적 반향도 있고 김광석 법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다시 용기를 갖고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가 왜 방송으로 세월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사실은 의문사가 많아요. 그렇죠. 알고 보면 이것도 의문사예요. 죽음의 원인이랄까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돼 버린 사건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김광석 의문사 사건이죠. 기본적으로 모든 변사 사건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사 중에서 의문이 강하게 남는 건 이제 의문사라고 하는데 변사가 한 해 한 3만 건 가깝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뭐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이런 거 말고 그냥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되는 거.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자연사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 그런 걸 일단 변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자살로 처리가 되고 상당 부분은 기타로 분류가 돼요. 몰라 그건. 자 그런데 이게 뭐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OECD 1위인 점이
이게 뭐 변사 사건이 뭐 상당히 자살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주장이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는 게 모든 변사는 최초로 타살 가능성을 맞습니다. 염두에 두고 현장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형사소송법 222조에 따르면 검사가 나가도록 돼 있는데 이 검사분들이 시국 사건을 또 오다 받으시느라고 이런데 정말 중요한 건데 거의 안 나가시죠. 경찰관 분들이 수고를 해주고 계신데 예. 많잖아요, 발생 건수가. 그러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전담 부서가 있기 전까지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전담 부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검안의라고 해서 의사 출신의 전문가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몸에 나와 있는 각종 증거들, 단서들을 가지고 범죄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형사분들이 아무리 뭐 현장을 많이 뛰신다고 해도 의학적 지식이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지금 뭐 선진국 같은 경우 영국이라든 미국은 의사 출신 검안의들이 파견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이 영화가 사실 주장하는 게 김광석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자는 것도 있지만 변사자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다. 지금 뭐 김은중이 얼마 전에 순직으로 그냥 반발작 정도 그렇죠. 나아간 것인데 이를테면 그런 것들도 공소시효가 도과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른 시각을 좀 갖자 하는 그런 메시지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예.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막 형사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정보를 종합해 보면 그 서희순 씨의 오빠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한 전과자였다는 당시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전과 13범이었어요. 20년 전에 그- 강력 범죄. 예, 사건이 예를 들어서 어디다가 목을 맨 상태가 아니고 누군가가 뒤에서 목을 졸랐다면 그런 가능성들이 배제된 채 그냥 자살로 종결돼 버린 사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이상우 기자님은 이 사건을 공론화시켜서 김광석 사건만 재조사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실 거예요. 우선은 김광석의 억울함을 좀 우리가 풀어줘야겠죠. 왜냐하면 김광석은 다른 많은 가수들 중에서 특히 우리한테 위안을 주는, 그렇죠. 위로를 주는 그런 가수인데 정말 이 가수의 억울함, 원통함에 우리가 한 번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그의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팬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차적인 목표는 그것일 네, 거고 그렇죠. 지금 태안이법이라고 해서 네.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없어지긴 했는데 그렇죠. 문제는 2000년 8월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진술조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9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4년 정도 전에 갭이 있는 거고 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 조사 못해가 아니고 법을 만들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태완이법보다 더 어떤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김광석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건데 보니까 추혜선 의원하고 안민석 의원이 좀 결합을 하셨어요. 네, 일단 발의는 이제 이달 중으로 추혜선 의원께서 하실 예정이고요. 안민석 의원이 서포트하고 있고 진선미 또 박주발이 박주민? 발의 전문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그밖에 많은 의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태완이법이 이제 살인 공소시효를 없애주는 역할을 했는데 실제 태완이 사건의 맞아요. 범인은 못 잡아요. 맞아요. 그거 정말 정말 진짜. 짜증나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여하튼 현장에 이렇게 근무하시는 수사 전문가들 우리 박영수 특검 팀도 왔다 가셨잖아요. 그 영화 보러 네. 왔다고. 자청에서 보고 가셨어요. 근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이제는 우리나라 이제 품격이 달라져야 하는 시기인데 억울함이 있다면 진짜 풀어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인권의 바로메타거든요. 이게 모든 변사에 대해서 하자는 건 아니고 아주 명백한 새로운 증거, 혐의점이 나타났을 때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고 만약 그 용의자가 살아있다면 뭐 수사하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그 행정 비용도 크지 않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게 모든 법이라는 게 그 법 제정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세력들이 항상 있잖아요. 이게 제로섬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 경우는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 피해오는 집단이 살인자 집단
이분들은 크게 피해를 보겠죠. 자칫 감옥에 가거나 벌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분들 말고는 없어요. 따라서 좀 국민 여론만 뒷받침된다면 꼭 좀 통과가 그 현장 상황에 대한 재구성 과정이 좀 지난한 오랫동안 시간이 소요됐던 취재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우울증 약을 먹었었다라든지 하는 네. 이야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울증 약 먹은 게 드러난 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언론 보도를 살펴보시면 이제 서예순 씨가 자살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울증에 시달렸다. 두 번째는 여자 관계가 복잡했는데 팬들과 그것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부인 서예순 씨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심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부검 소견서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부검에 참여했던 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한 결과 신체에서 우울증과 관련된 성분의 어떠한 약물도 발견되지 않았다. 두 번째, 여자 관계 대신에 오히려 남자 관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부인 서예순 씨의 남자 관계. 뭐 남의 사생활 영역입니다만은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 자살이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그렇다면 누가 죽였냐의 문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용의선상에 있는 분의 사생활은 보호받기 어려운 사생활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직전에 부인 서예순 씨가 김광석 씨의 동창과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심을 해서 이제 이혼하기로 결정을 하고 사망 직전 통보를 하죠. 아, 무섭다. 부인에게. 무서워요. 이혼을 하게 되면 네. 유책 배우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유자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저작권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야기해 보기 위해서 사건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없고 해서 이게 대단히 좀 중요한 이제 팩트를 구성하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거죠. 현장 상황에서 이를테면 서예순 씨가 김광석 남편이 자살했다고 최초부터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첫날 인터뷰를 제가 했어요. 장례식장 천막 안에서 그때도 일성이 남편은 자살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저는 되게 이상했어요. 보통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내가 죽여서 내 탓이야 이렇게 가슴을 치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근데 자살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는 하나 더 있죠. 뭐라고 그러죠? 정확히 모르면 네. 밝혀달라고 하죠. 그렇죠. 밝혀달라고 하죠. 근데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살했어요. 어떻게 보여줘요? 그랬더니 사실 이건 장난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술 먹고. 이렇게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횡설수설.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어떻게 기자나 형사들한테 어떻게 답변해야지? 이런 계획이 안 서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제 막 빈소를 차리고 있는데 저희가 들어갔었거든요. 그 인터뷰 이후에 두 차례를 더 해요. 이제 저희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인터뷰의 변화 과정만 봐도 자기들은 확신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이 바뀌니까. 말이 바뀝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자살인데 자살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냐. 교통사고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많은데 왜 이렇게 계속 자살이 아니라고 추적하느냐.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자체를 보시고도 많이 좀 확신들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초 목격자인 서예순 씨가 목에 감겨있던 줄을 풀어서 자기가 20-30분 동안 살리기 위해서 뭐 CPR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현장이 이미 훼손돼 있는 거고 나아가서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장이 남아있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 이제 진술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고 뒤집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서예순 씨 주장은 목에 줄을 3번 감은 채 숨져 있었다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질문을 시작하게 된 거죠. 여기서 서예순 씨는 부인이세요. 그 당시 그 소문들도 부인이 나는 그 소문이 돌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목에다가 줄을 매면 있는 사큰? 네. 근데 그 전문가들 사큰에 대한 부검에 대한 소견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지금 부검 소견서는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부인 서혜순 씨가 형제가 가도 열람이 안 되도록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검에 참여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확인한 결과 목에 줄이 3바퀴 감겨져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앞부분에만 약하게 사큰이 남아 있었고 뒤쪽에는 없었어요. 소실돼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런 상태에서 스스로 보통 목을 매달아서 이렇게 대롱대롱 사망한 경우에는 뒤에 사큰이 일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당겨지니까 줄이. 그런데 이 경우는 누워서 이렇게 비스님이 누워서 발견됐기 때문에 360도가 나와야 되죠.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김광석 씨는 자살이 아니라는 거를 오랜 시간 동안 취재를 하셔가지고 이걸 영화로 만드신 거예요. 네. 그러면 자살하는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신 거죠? 아니요. 먼저는 아니었어요? 제가 물 먹었어요. SBS가 야근 상황에서 특종을 했죠. 그리고 무지하게 속된 말로 깨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간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물 먹은 걸 만회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취재를 시작했던. 그럼 그게 96년이니까 네. 올해로 따지면 거의 21년 됐죠. 21년 된 건데 네. 그 사이에 계속 취재하시진 않았을 거겠지만 네. 중간중간에 계속 그 끈을 안 놓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장기 탐사 과제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건 초반에 그냥 이게 단순 자살로 덮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의미한 자료를 경찰이든 어떤 검찰이든 가지고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주변 지인, 측근 뭐 이런 분들이 아주 단발적으로 제보해 주시는 거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 제보를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이게 국가 상대로 하면 뭐 정보공개 청구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계속 기다리면서 협조를 요구해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참 오래 걸렸죠. 지치고 힘든 취재 중에 하나였어요. 예. 사건의 모든 상황은 네. 처음에 사건 현장에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현장이 이상했다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김광석 씨 같은 경우 목을 매달아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린 채 발견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에 줄을 감고 계단에 누운 채 발견됐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혹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를 죽였다는 의혹도 있지 않았어요? 그건 저희가 확인한 내용인데요. 용의선상에 오르면 프로파일링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간단하게 서혜순 씨 행적을 살펴보면 3년 전에 김광석 씨가 서혜순 씨랑 별거 한 적이 있어요. 한 2달가량. 왜 별거를 했냐면 부인 서혜순 씨가 자기가 김광석 씨 만나기 전에 결혼했던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요. 아, 초혼이 아니었다? 물론 초혼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얘기는 해야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임신 9개월에 애를 돌려서 낳아서 죽이고 그리고 결혼한 사실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9개월에는 이게 임신 중절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 영아 살해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적을 저희가 사실 영화 속에 담은 이유는 전문가들 말씀에 따르면 그 경험치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접근하는 과정도 상당히 의도성이 있었다. 그 주변 서혜순 씨 지인들이 이제 뒤늦게 제보를 해오고 계신데 그때 김광석 씨가 막 뜨기 시작할 무렵에 소개시켜달라고 했었다는 거죠. 그때 모 호텔에서 근무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것들을 종합할 때 상당히 의심스럽다. 특히 모든 뭐 이를테면 보험금을 노려서 뭐 배우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변사 발생 시 그 사망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되는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맞아요. 사실 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